이현숙의 명작의 현장을 가다 16번째 이야기. 통조림 공장에 던진 그물. 존 스타인백의 캐너리 로우. 배가 부두에 은빛 강물처럼 생선을 쏟아내면 통조림 공장은 비명처럼 경적을 울려댔다는 몬트레이의 캐너리 로우에 왔습니다. 1902년 한 일본인에 의해 전복과 연어를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공장이 세워진 이후로 세계대전인 1930년에서 40년대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태평양과 인접했기에 통조림을 전쟁 보급품으로 보내기 적격이었다고 합니다. 1964년 무렵까지 정어리 캔 공장 지대로 호황을 이루었으나 이후 남획으로 인해 하나둘씩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통조림 공장 골목과 달콤한 목요일의 배경입니다. 원래 거리의 이름인 오션부는 소설이 유명해지자 캐너리 로우라고 바꾸었습니다. 대로를 가운데 두고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기다란 구름다리가 3개 있습니다. 거대한 붉은색의 통조림 공장 몬트레이 캐닝 컴퍼니 건물을 보니 얼마나 번성했던 곳인가 느껴집니다. 지금은 기념품을 파는 상점으로 변했습니다. 그 앞에 스타인백 프라자가 있습니다. 꽃밭 사이에 듬직하고 신뢰가 느껴지는 그의 흉상이 보입니다. 밑에는 소설 서문의 일부가 적혀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에덴의 동쪽, 분노의 포도 등 수많은 소설을 발표한 작가로 플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층의 삶을 다룬 소설을 많이 쓴 그는 경제 대공황의 피해자들을 위한 대변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캐너리 로우 기념비가 15피트 높이 17피트 폭의 바위와 청동 조각품으로 만들어져 공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위의 맨 위에는 젊은 시절의 존 스타인백이 길 건너편의 통조림 공장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 주위로 8명의 청동상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유명한 해양생물학자인 에드워드 리케츠는 몬트레이 베이의 해양생물과 풀을 연구했는데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는 존 스타인백에게 인간과 세상에 대한 성숙한 견해를 갖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해양생물 채집을 다니다가 진주를 채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바탕으로 진주라는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통조림 만드는 동양계 어부상이 있습니다. 신사 4명은 이곳을 부흥시킨 현지 기업가라고 합니다. 신발을 양손에 잡고 행복해하는 풍만한 몸집의 여인은 도라 플러드가 아닐까요? 소설 속 베어 플래그 사창가의 주인으로 타오르는 오렌지색 머리에 앞이 깊게 파인 담녹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을 터인데 청동상이라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바위에 반쯤 누운 듯한 젊은 여인은 혹시 남아있을 햇빛 끄트머리를 찾아 나온 도란의 창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 동네에는 소설 속의 실제 모델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위청 건물은 1819년에 원리가 주인이었고 소설의 리청의 실체입니다. 낡은 2층 건물은 벗겨진 분홍색 페인트에 간판에 글씨도 들쑥날쑥 하는데 기념품 가게로 변했습니다. 인색한 중국인 장사꾼처럼 보이지만 외상을 보장해주는 식료품 주인 리청은 이웃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던 존 스타인백은 성과 악의 중간쯤에 글을 넣고 동양 철학의 대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살았던 작은 허름한 판자 세 채도 파란색 페인트가 바닷바람에 씻겨 반쯤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옆 건물의 라아이다 카페는 맥의 패거리 중 에디가 파트타임 바텐더로 일하면서 손님이 남긴 술을 주인 몰래 깔때기로 주전자에 모아 집으로 가져와 친구들과 마셨습니다. 맥 패거리는 5명으로 끊임없이 사고를 치지만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 동네의 오점이라고 말하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깡패들로부터 상점을 지켜주고 건들거리며 이 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의 평화를 나타냈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그들을 자기네가 정한 궤도에서 자전하는 철학자라고 했습니다. 건너편 소박한 목조 건물은 태평양 생물학 연구소였던 것으로 해양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르케츠가 근무하던 곳입니다. 통조림 공장 골목, 소설의 주인공인 닭이 그입니다. 아무리 허무맹랑한 소리도 귀담아 들어주고 친절해 모두가 그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 빚을 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통조림 공장 골목. 이 소설은 캐나리 로우에 사는 빈민층인 이들에게 언제나 도움을 주는 닭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뭉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맥 패거리들은 연구에 필요한 개구리를 한 마리당 5센트에 사들인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닭에게 휘발유를, 리청에게서 낡은 차를 얻어 카멜 계곡에서 개구리를 잡습니다. 술과 음식, 장식 도구 등을 사들여 생물 채집을 떠난 닭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파티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싸움이 나며 연구소는 박살났습니다. 게다가 개구리들은 상자에 찢어진 부분으로 기어나와 거리로 열을 지어 나가버렸습니다. 파티는 계획하거나 의도한 대로 되는 경우는 없다지만 한바탕 싸움 뒤에 다시 어울려 신나게 놀고 한밤에 소동이 끝나고 캐나리 로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하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캐나리 로우의 양편으로는 작은 상점들과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정월이 그림이 새겨진 간판들이 널렸습니다. 이제 통조림은 더 만들지 않지만 거리 곳곳에 배인 비릿한 냄새는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래사장과 도로를 경계짓는 벽에 녹물과 물새들의 분비로 얼룩진 벽화가 눈을 끕니다. 바닷바람에 허물어진 벽이 더 분위기를 띄웁니다. 조그만 목조 어선에 두 어부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그물을 들어올립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마치고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나갈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리 로우의 모습입니다. 모여있는 동시에 흩어진 곳, 잘게 부서진 보도와 삐걱거리는 소음, 노스텔러지어의 꿈. 존 스타인백은 그 모두를 이곳에서 건져올려 소설에 담았습니다. 고향을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순수한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그렸다는 평을 듣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겹고 다정한 거리입니다. 위청 상점에서 산 존 스타인백이 새겨진 매그넷을 냉장고에 붙일 생각에 흐뭇합니다. 나도 내 삶의 그물에 무언가를 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에게서 영감을 받으려 합니다. 이현숙의 명작의 현장을 가다 16번째 이야기. 통조림 공장에 던진 그물, 존 스타인백의 캐나리 로우.